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안의 흔적의 역사 124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안녕하지 못해갖고 계속 몇 개월째 지금 그랬었는데요. 네. 어쨌든 다른 것보다도 이제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네. 시절이 핫상해갖고 이번 주는 흥미로운 발굴 이야기인데 사실 고고학자라 그러면 우리 김 기자는 어떤 걸 상상을 하게 되죠? 고고학자 뭐 이러면 뭔가 약간 탐험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가 이제 인디아나 존스 봤나요? 그 영화는 되게 자료화면으로만 많이 자료화면 봤어요. 봤어요. 네. 옛날 영화여서 그런가 보죠. 네.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이 해리슨 포드인데 아버지는 션 코넬이니까 둘 다 아주 잘생긴 사람들이 나와갖고 하여튼 탐험하고 온갖 이 참 역경을 딛고서 막 그렇게 흥미진진한 사연을 찾아서 막 모험을 하잖아요. 네. 그런 스토리인데. 근데 이제 고고학자라는 게 사실 굉장히 따분한 직업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김영민 기자도 한번 고고학하는 거 발굴하는 거 보셨죠? 가까이서는 못 보고요. 이렇게 그것도 화면으로만 본 것 같은데요. 저는 대학원 해갖고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하루 종일 떼 앞에서 앉아가지고 죽치고 앉아서 이제 붓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살살살살 대고 유물 상할까봐 그다음에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그 더운 지방에서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가다듬는 직업이어서. 근데 어쨌든간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에서 뭔가 역사를 찾아내고 단서를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하여튼 흥미진진한 작업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고고학 발굴 이야기를 또 해주실 것 같은데 어떤 얘기인가요? 예, 해방 이후에 그 첫 발굴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발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금관총이라든가 서봉총이라든가 이런 발굴들이 금관이 막 나온 발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일제 강점기에 이제 발굴을 했었거든요. 일본인들이 다 한 거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좀 없었어요. 그리고 인부들 이런 거였죠. 네. 그렇다면 해방 후 첫 발굴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한국 고고학자들이 담당을 한 건가요? 예, 배운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경험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니까 일본 학자들은 전부 또 일본으로 떠나야 됐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조선 총독부 박물관을 인수해가지고 우리 박물관으로 해서 국립박물관이 된 거죠. 그래서 초대 관장을 했던 김재원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네, 그 김재훈이란 분 이름 좀 알려진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독일 미넨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일제시대 때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니까 굉장히 하여튼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부르주아했던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어쨌든 귀국을 해갖고 보성 전문대, 지금 따지면 보성 전문학교, 그러니까 고려대학교하고 경성대,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강의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덜컥 박물관장은 됐는데 뭔가 하여튼 그럴듯한 유물이 우리 손으로 뭔가 한 게 그 유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발굴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해방도 되고 그랬으니까 우리 손으로 박물관 전시도 좀 해야 되는데 예. 뭔가 하여튼 유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돌았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발굴을 시도를 한 거군요. 어떤 걸 발굴을 했나요? 처음에는 이제 그래도 일본 사람들도 금관을 발굴했으니까 우리도 좀 금관이 나올 만한 네. 큰 거 하여튼 뭔가 그런 걸 발굴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노하우가 있을 리가 만무하니까 뭔가 하여튼 확인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발굴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서 이제 그 김지원 박사의 눈에 띈 인물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일본인이죠. 아리미스 교이치라는 그런 일본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리미츠라는 그 일본 학자도 유명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았었나 보네요. 예,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이 박물관 인수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네. 뭐가 있는지 인수인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이제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인수인계 끝나는 대로 한 12월쯤 이제 빨리 가기로 이제 했었는데 귀국선을 타기로 했었는데 김재원 관장이 막은 거죠. 그래서 네. 같이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경주의 무덤 하나를 발굴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리미스가 귀국하지 못하도록 미 군정청 우리 그땐 저걸 이 정부가 안 들어섰으니까 네. 그 군정청 양해를 얻었고 그래서 박물관하고 같이 이제 근무를 하면서 발굴 조사 계획을 마련을 했죠. 네. 그래서 해방은 됐는데 그 발굴 허가는 미군정청 본부가 있는 동경의 도쿄의 메가더 사령부한테 허가를 맡았습니다. 네, 복잡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발굴한 곳이 어딘가요? 예, 그 1946년 5월이죠. 그래서 경주 신라무덤 한 개를 발굴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호우총입니다. 근데 왜 첫 발굴지로 호우청이었죠?
발굴 전까지는 호우청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대상이 된 이유는 이게 그 1943년 해방 직전인데 경주시 노소동에 있거든요. 이 네. 무덤이. 그래서 주민이 이제 호박을 심다가 우연히 그 자리에서 장신구 10여 점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호우청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네. 그런 고분이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당시는 호우청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노설이 140호 남분 이랬거든요. 네. 그 당시에 총독박물관에서 아르미스를 급파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승금제 목걸이 33개 뭐 이런 거 해갖고 수십여 점의 유물을 스스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아르미스라는 학자라는 인연도 있고 해서 네. 첫 고분 발굴지로 거기가 꼽힌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만만한 후보다 뭐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발굴에서 좀 좋은 유물이 나올 걸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금관이라도 나왔나요? 예, 금관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네. 근데 사실 근데 이 유물의 가치로 봐갖고 금관에 버금가는 아주 의미심장한 유물이 나왔습니다. 금관은 뭐 여기저기 좀 나왔었잖아요. 몇 점이.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나온 거고 처음 나오는 게 있고 유일한 그런 어떤 유물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뭐 해방 이후의 첫 번째 발굴 기록. 왜 경주 한복판에서 광개토 대왕의 그 채취가 남아 있을까? 이런 주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해방 후 첫 발굴이었는데 거기서 네. 어떤 의미 있는 유물이 나왔나요? 예, 그 유물을 발견한 내용을 기록한 발굴 보고서. 이것도 이제 우리 손으로 첫 번째 발굴 보고서가 된 거죠. 그렇군요. 거기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1946년 5월 14일 주간 12명, 야간 3명의 인부가 발굴했는데 이 무덤 곽 내의 토기에서 이제 완전히 위치를 달리하는 청동기 용기를 하나 발굴을 했다. 이 용기는 처음부터 발굴단의 주목을 끌었다. 용기의 밑바닥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래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뭐 일으켰다. 뭐 이렇게 센세이순 이렇게 뭐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글자는 16자다. 그리고 글자 외에도 무슨 이상한 기호가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네, 청동 그릇이 나왔는데 거기에 네. 16자나 되는 명문이 또 들어있고 네. 또 뭐 기호도 새겨져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뭐 일단 명문은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명문 내용은 뭐였나요? 예, 맨 위에 보면 샵 표시가 하나 있고요. 네. 그 뭐 우물정자 네. 같은 샵 표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을면현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호우 뭐 열십자의 어떤 그런 또 부호입니다. 뭐 열십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십자가일 그런 부호가 하나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일단 명문 내용이 일단 바로 해석은 직역은 안 되지만 네. 광개토 대왕을 운운하는 내용이 좀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거기가 사실 신라의 천년고도 그잖아요. 경주잖아요. 네. 그리고 그 신의 한복판이고 그래서 그 경주 신라 무덤에서 고구려 유물이 또 고구려의 정보광이죠. 그 광개토 대왕 유물이 발견된 거니까는요. 네, 이 발굴단이 엄청 흥분했겠어요. 예, 사실 그 고고학 발굴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막 모험을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 발굴도 발굴 운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발굴할 때마다 하여튼 무슨 금관이 나온다든가 금동 신발이 나온다든가 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은 또 발굴해봐야 아무것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명문 유물은 특히 이제 발견이 되면은 이 그러니까 고고학 발굴자로서는 굉장한 행운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뭐 누누이 얘기하자면 명문이라는 건 당대의 기록이잖아요. 예. 그 역사서라는 건 후대의 기록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명문이 더 생생한 거고 믿을 만한 거죠. 그래서 명문 유물이 나오면 그 역사서보다 더 가치가 있는 그런 그 유물이 되는 거고 네. 그걸 명문 유물을 발굴을 한 고고학자는 행운아가 되는 거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광복회 그 국립박물관 주간의 최초 유적 발굴 조사에서 이제 그런 발굴을 처음부터 이제 잡은 거죠. 그래서 네. 발굴 조사 보고서를 보면 이 청동기는 이번 경주 발굴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품이며 고적 발굴 사상 특필할 만한 그런 발굴이다라고 이제 흥분을 했습니다. 네, 그럴 만한데요. 네. 그런데 일단 왜 신라의 수도에서 이 고구려 광개토 대왕과 관련된 글씨가 나왔을까요? 예, 그 이제 더 중요한 거가 있는데요. 그 글씨체가 네. 이게 그 우리가 그 광개토 대왕 비 있잖아요. 그게 예. 중국 지반이라는데 지반 그게 지안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거기서 발견된 광개토 대왕 비문 글씨하고 너무도 흡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동일인의 필적이라고 할 만큼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혹시 이제 그걸 좀 역추적해 보면 예. 이 청동 그릇이 당대 강개토대왕 시대에 고구려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신라로 운반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해석이 당연히 나올 만하죠. 네. 예. 그러면 명문 내용이 아까 제가 직역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강개토대왕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풀어주면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제일 먼저 쓰여진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호들은 나중에 설명을 하는 거고 네. 그 을면연이라는 거는 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을면연이 만들었다는 건데 그래서 광개토대왕의 그 생물연대라든가 재위 기간을 보면 을면연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415년이거든요. 네. 415년이면 사실은 광개토대왕이 돌아가신 지 3년 후가 되는 거거든요. 아, 네. 이게 명문에서 지금 국강 이걸 어떻게 띄어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국강상 강개토지호 태왕 네. 태왕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거는 강개토대왕을 의미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그 지안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광개토대왕 비문을 보면 그 땅지자 대신에 경, 그 지경경이라고 해서 경계할 때 그 경, 네. 국경할 때 경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국강상 광개토 경평한 호태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모두루 무덤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지안에 있는데요. 거기 묘지에 새겨진 관리 명분을 보면 또 뭐 국강상 강개토 지 호태 성왕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자가 좀 다르지만 대동소이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공식 시호가 이 광개토대왕 비문에는 적혀 있기 때문에 광개토대왕 비문 글자가 가장 정당하고 제일 정확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말씀하신 그런 어떤 경우든 간에 강개토대왕의 시호나 이름을 보면 땅을 의미하는 뭐 이렇게 땅 지자나 아니면 국경을 의미하는 경자가 들어있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광개토대왕 자체가 이름이 그 땅을 굉장히 넓게 개척한 왕이라는 그렇죠. 의미잖아요, 예, 그죠? 예. 그 국토를 넓히는데 엄청난 공을 세웠던 그런 의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 호우청 명문에 있는 그 그릇의 명문에 있는 서체도 희한하게 하여튼 이 광개토대왕 비문하고 서체하고 똑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땅을 굉장히 넓혔던 사람 그래서 땅지자에다가 지경경자를 이렇게 좀 혼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일단 그 강개토대왕 그 릉비를 쓴 사람과 같은 사람이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 그릇 자체는 그러면 강개토대왕 사후 3년 뒤라고 하면 네. 이게 왜 경주 신라 무덤에서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수수께끼라는 거죠. 학자들이 이제 다양하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 청동 그릇을 청동 용기를 신라로 가져왔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설왕설래를 하고 있고 사실 지금도 뭐 그게 다 밝혀진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삼국사기 기록을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삼국사기에 혹시 뭐 좀 관련 있는 기록이 나왔어요? 예, 용의자가 뭐 한 명가 있습니다. 용의자요? 보코라는 인물인데요. 아, 그래요? 보코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요? 예, 그 보코가 누구냐면 17대 그 내무랑의 왕자였는데요. 그 광개토대왕 때인데 412년에 인질 신분으로 고구려에 가 있다가 7년 만에 이제 418년에 신라로 돌아온 인물입니다. 아, 네. 고구려에 갔던 인물인데 그러면 왜 인질로 고구려에 가게 된 거죠? 예, 그 뭐 역사서에 보면은 광개토대왕 사후에 즉위한 그 고구려 장수왕 요청으로 이제 간 건데 이 장수왕이 당시 신라 왕이 실성왕이거든요. 네. 사신을 보내서 야, 그 왕자 보코가 보니까 뭐 이 지혜 재주가 이렇게 뛰어나다 그러는데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화친을 맺고 보코 저 친구를 한번 고구려 인질로 보내라라는 그런 뭐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장수왕이 보코를 억류하고 보내질 않아요. 다시 이렇게 귀국시키지 않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신라에서 보코의 형인 눌지가 왕으로 등극을 하거든요. 그게 네. 눌지 왕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형이 등장을 하니까 동생 보코를 이제 고구려에 가서 구출을 시킵니다. 박재상이라는 유명한 신하가 옷을 바꿔 입고 고구려로 싹 들어가갖고 보코를 싹 모시고 도망을 나오게 되거든요. 고구려에 있던 뭐 사람들이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또 도주국에 도움을 주고 그래서 도망치는 그런 아주 이 드라마틱한 장면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보코라는 인물이 이제 고구려를 탈출한 건데 한편의 첩보 드라마 같은 그런 장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드라마를 한편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418년에 7년 만에 하여튼 무사히 신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혹시나 이 보코라는 인물이 고구려에서 신라로 돌아올 때 그 청동 그릇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고구려는 왜 강개토당이 이제 돌아가신 지 3년 후에 이 청동 항아리를 만들었을까요? 예,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건데 한 가지 가능성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고구려의 장례 풍속을 보면 사람이 죽은 뒤에 3년째 되는 해에 상복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지금도 사실은 뭐 이 3년상을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동 항아리가 역시 이 광개토대왕이 죽은 후 3년이 된 415년에 그 탈상하는 해에 광개토대왕을 좀 기리는 그런 제사용 술을 담은 용기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얘기가 되고 그래서 마침 인질로 와 있던 복호한테 그걸 이제 기념으로 줬던 게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혹시나 그렇다고 하면요. 이제 복호라는 인물이 그 청동 항아리를 들고 신라로 가지고 돌아온다는 얘긴데 네. 그리고 혹시 이제 그 복호라는 인물이 죽었을 때 혹시 묻어줬다고 하면 이 발굴된 무덤은 복호라는 인물의 무덤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사실 정확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무덤의 축조 연대를 우리가 그 6세기 전반기로 이제 유물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 청동 그릇이 제작된 시기가 415년이면 약 예. 무덤 축조 연대랑은 100년 정도 차이가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호라는 인물이 100살 넘게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예. 좀 안 맞네요. 사실은 복호의 생물 연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건데 네. 복호의 형이라 그랬잖아요. 눌지왕이 그 458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복호 역시 동생이니까 뭐 어쨌든 많이 살아도 5세기 중반 정도, 중후반 정도에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또 추측을 하면 이 고구려 인질이었다가 신라로 돌아온 이 복호가 이 청동 항아리를 가져왔다 이런 가설이 조금 틀린 해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광개토대왕을 기린다는 거는 뭐 우리가 간지로 봐갖고 아까 을면년이라고 그랬지만 네. 60년 뒤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념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고 이 무덤 안에 있는 다른 유물의 연대가 아까 6세기 전반이라 그랬는데 그게 또 잘못된 분석일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럼 반대로 그 유물의 연대가 6세기 전반이 아니고 오히려 5세기 중반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 이제 100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건데 그건 모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간지가 또 뒤로 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네. 이거에 관련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또 이제 궁금한 부분은 이게 아까 명문을 저희가 또 한참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호십 이게 십자 열십자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일단 호십은 무슨 뜻인가요? 호우라는 게 뭐냐면 그 술을 담은 용기를 뭐 호우라는 건데 술병 호자에다 사발 우자거든요. 그러니까 호우라는 게 있고 그 문제는 호우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호우총이라고 된 건데 어쨌든 문제 호우라는 문제가 아니라 열십자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게 이게 발굴 보고서도 그래서 아주 이게 골치 아파요. 이걸 뭘 쓰긴 써야 되는데 뭘 해석은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이게 해석이 곤란한 자인데 이 경우 우리는 발굴 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열십자 부호를 그냥 여백을 채우는 그런 열십자형이다. 이게 그릇에 보면 여백이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그냥 열십자라도 하나 쓰자 뭐 이런 식의 어떤 해놨다라고 얼버무려 놓거든요. 그래요? 이게 열십자가 단지 여백을 채우는 글씨라고 해석을 한 건데 조금 해석이 조금 뭔가 좀 부족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도저히 이제 해석은 안 되고 쓰긴 써야 되니까 발굴 보고서도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열십자는 일단 수량을 표시하는 글자인데 그냥 단순하게 그런 여백을 채우는 부호 같은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광개토대왕이 를 기리기 위해서 기념으로 10개를 만든 게 아니냐 아니면 20개를 만들어서 그중에 10번째가 아니냐 그중에 하나가 들어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한정된 걸 만들었다고 하면 요즘 말로는 한정판이라고 하죠. 그러면 굉장히 엄청난 가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지금도 뭐 그랬으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10개가 아니라 100개 중에 뭐 우리가 파놔두고 보면은 번호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 1번이다 2번이다 번호가 있듯이 10번째 거라 그러면 굉장히 뭐 굉장히 높은 거죠. 광개토대왕 서거 추념 한정판 뭐 이런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만약에 그렇게 또 생각하면 엄청 귀한 거니까 무덤에 이렇게 같이 묻어서 고이 모신다는 느낌일 수도 좀 들기도 하고요. 예,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뭐 모르는 거죠. 이게 이 열십자의 문양이 이게 딴 데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관총 발굴을 할 때 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이게 나온 건데 두 절에 명문 큰 칼 대도가 있거든요. 거기도 이상하게 열십자 같은 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연 같지는 않고 뭔가 하여튼 수수께끼가 굉장히 엄청난 수수께끼가 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열십자도 수수께끼지만 아까 또 명문에
또 수수께끼 같은 기호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샵 문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네. 또 우물정자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역시 그 7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죠. 아까 보고서에 발굴 보고서에서 열십자는 여백을 채우는 부호 같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이것도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마찬가지다, 여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누가 봐도 석연치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 샵 문양의 이 문양도 당대 그 이 고구려 백제 유물을 보면 그런 표시가 나옵니다. 샵 표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풍납터성이나 구이동, 아차산 뭐 사보로 이런 데를 보면 거기 출토된 토기에서도 보면 이런 문양이 나오거든요. 뭔가 나오니까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알 수는 없고 이걸 어떻게 저희가 타임머신 타고 가서 알아볼 수도 없고 좀 그렇네. 답답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샵 기호에 이제 관심을 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소설가 최인호 선생인데 이분이 예. 그 제왕의 문이라는 데서 이제 그 샵 문양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늘의 우물이다. 그래서 네. 이제 백두산 천지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백두산 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물정자라는 걸 착안을 해갖고 이게 이 관계도장 아까 얘기했듯이 정복군주잖아요. 네. 그리고 옥일승천하는 고구려를 상징하는 문양이다 이렇게 푸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추정이죠. 그러니까 이 샵 문양하고 열십자 문양을 세트로 풀이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요? 그 어떻게 두 문양이 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샵 우물정자는 하늘이고 네. 그다음에 열십자는 땅이라는 뜻이다. 이게 이제 주역의 풀이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주역의 풀이라면 좀 근거가 있을 만한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명문 그릇을 보면은 이 샵은 천정처럼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 열십자는 맨 마지막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늘하고 땅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갖고 주역과 이렇게 연결을 짓더라고요. 근데 주역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네. 여기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나름의 해석일 뿐인 거죠. 그리고 삼국시대 토기를 보면 이런 열십자나 그 샵 외에도 X자가 있고 지금으로 따지면 절 표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만의 뭐 그런 표시, 네. 그 표시가 있고 뭐 작을 소자, 이 공자 같은 그런 아주 알쏭달쏭한 문양들이 삼국시대 토기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제작자나 아니면 제작지나 주문처나 뭐 이런 걸 표시한 건지 아니면 그냥 네. 귀신을 쫓은 어떤 벽사의 의미인 건지 뭐 제작자의 사인 같은 건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백의 표시인지 사실은 아직까지도 수수께끼입니다. 네, 진짜 뭐 궁금한데요. 네. 일단 아까 저희가 우물정자라고도 표현하고 샵이라고도 부르는 이 문양 있잖아요. 네. 이게 요즘은 사실 저희가 트위터 같은 데서 해시태그라고 많이 쓰는 문양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굉장히 문화 현상 중에 해시태그 운동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알죠? 해시태그가 뭔 운동인지. 뭐 이제 특히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 게시물을 올릴 때 이렇게 앞에다가 샵 표시를 하고 특정 단어나 문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의미하는 어떤 운동 메시지를 주는 운동 같은 거잖아요. 예, 최근에 뭐 가장 인상적인 해시태그 운동이 2015년 4월 26일 날이라는데요. 네. 네팔 카트만두에서 대지진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졌는데 당시 7.8의 강진에 공식 사망자만 3천 명이 넘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세계 네티즌들이 이 네팔의 참상을 알리고 애도의 뜻을 전하는 메시지를 올리면서 이제 이 해시태그 표시하는 샵하고 플레이 for 네팔 이런 식의 태그 꼬리표를 붙인 거죠. 네, 이게 애도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국경 없이 전 세계의 누리꾼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같은 마음을 꼬리표로 다 묶어냈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뭐 문단내 해시태그 뭐 샵 문단내 성폭력 또 미술계 내 성폭력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해갖고 예. 이제 묶어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문단내나 뭐 이 미술계 내에서 성폭력 성희롱을 당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두 한꺼번에 모아갖고 고발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 혹시나 호우청에서 나온 이 청동 그릇에 나온 이 우물정자 표시가 해시태그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너무 웃기죠. 웃자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 제가 처음 기사를 이거 썼을 때는 그런 건 안 했는데 최근에 많이 다시 썼다 그러면 해시태그 운동이라고 쓰죠. 그러니까 네. 묻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네. 뭐 만약에 1940년 발굴자들이 이거 그때가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졌다 그러면 굉장히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샵에다가 을면연 쭉 국강상 뭐 쭉쭉 나가서 50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 그러면 이 광개토 대왕이 만드셨던 그런 이 여러 가지
물건 이런 것들 그, 한꺼번에 해시태그 운동으로 뭐 해서 반응을 뭐 이렇게 보고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우리가 해시태그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호우청에서 이 청동 용기 말고 또 뭐 흥미로운 유물이 나왔었나요? 예, 그 이 발굴 책임자였던 그 김재원 박사가 이 유물을 보고 굉장히 평생 가에 눌렸다 이런 건데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는 방상시 면이라고 했습니다. 나무 위에 오칠을 했는데 눈알은 유리 같은 거고 그 홍채에 해당하는 부분을 굉장히 푸른 빛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 보면은 굉장히 소름 끼치는 그런 그 형형한 눈빛이 막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거죠. 귀신 같은 거. 방상시면이라고 했다는데요. 네. 이게 뭔가요? 이 주나라 책에 보면 이렇게 해석이 돼 있거든요. 태피를 쓰고 황금 눈 넷을 면에 달고 무기를 들고 역기를 몰아내는 존재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당시에 발굴 당시에는 방상시면으로 본 건데 이게 굉장히 착각이었던 거죠. 아, 그래요? 착각이었다는 건 다른 거였다는 거죠? 이게 그 이 허무개그 같은 건데 그냥 화살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게 백제나 가야 유물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화살통이 막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1940년대에 이런 유물이 없었으니까 알턱이 없었던 거죠. 네. 이 사례를 또 보니까 유적에서 어떤 출토되는 유물의 성격을 그 순간 뭐 단정짓는 게 참 무모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맨날 얘기지만 그래서 학자들이 자기 해석이 최고야 단정을 하고 뭐 이거 아니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다르게 유물이 나오고 다른 유물이 나오고 다른 해석이 나오면 뭐 어쩌라고요. 네. 호우청에서도 마찬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네. 이 만약 고구려 지역에서 유물이 발견됐다면 그것도 좀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면서 막 좀 예를 들면 강개토 대왕릉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을 것 같고 뭐 그렇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게 뭐 예를 들면 지안에서 나왔다 그러면 광개토대왕 능이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고 평양에서 나왔으면 이게 또 왜 거기서 나왔어 뭐 이러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어났겠죠. 근데 이제 이게 신라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주인공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 이제 주인공을 모르니까 무슨 뭐 그 김유신 능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호우총이다. 호우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호우총이라고 한 거죠. 네. 어쨌든 이 호우총 발굴 자체를 봤을 때도 이게 신라의 심장부인 경주에서 강개토 대왕의 어떤 채취가 묻은 유물이 나왔다는 점에서 엄청난 화제를 뿌렸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삼국사기에는 안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광개토 대왕 와서 신라는 관계가 깊거든요. 그 논란은 있지만 광개토 대왕 비문을 보면 신라의 외가 침입을 하니까 광개토 대왕이 보병, 기병 5만 명을 보내서 신라를 구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신라 수도 경주 한복판에서 광개토 대왕 유물이 발견된다는 건 뭐 정말 뜬금없거나 허황된 이야기는 아닌 거죠. 네. 또 하나 또 얘기하자면 이 호우청 발굴이 중요한 것은 또 해방 후 최초의 고고학 발굴이었다 이 부분이잖아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 발굴 주관은 우리나라, 그다음에 이제 발굴을 같이 이렇게 지도했던 사람은 일본 학자, 그다음에 발굴 장비하고 발굴 비용은 미 군정청 이렇게 담당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초의 발굴이면서 최초의 국제적 발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도 하고 해방이 됐는데도 일본 학자가 이 발굴을 주도했다는 점은 좀 또 아쉽기도 하고 그렇네요. 예, 뭐 좋은 의미로 보면 일본 뭐 버린 일본 학자를 뭐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네. 이게 사실은 이 발굴이 끝나자마자 김재원 박사가 이 고국에 가지도 못했던 그런 그 일본 학자 아까 얘기했던 아리미스를 지프에 태워가지고 부산 부두까지 태워줬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막 그 아리미스라는 학자는 나중에 한국에 올 때 또 환대를 받았다면서요. 예, 우리나라 국립박물관 환대를 받은 몇 안 되는 일본인 학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1967년에 방한을 했을 때 그 아리미스가 회갑을 맞이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 한국 측에서 회갑을 연을 베풀어줬는데 이때 참석한 사람이 또 이병도, 이희승 뭐 이런 사람들 한 20여 명이 됐습니다. 네. 그 해갑 그 연을 또 생각해 보면 일본 학자의 해갑연인데 거기에 이제 어쨌든 연애를 베풀고 내노라 하는 한국 학자들이 또 막 몰려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요. 이게 뭐 이병도 선생이나 이런 분들 보면 가지고는 굉장히 또 논란도 많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이거는 뭐 누가 뭐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